25년간 쌓아온 확신과 자부심을 안고 한국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값싼 대체품이라 여겼던 한국차에 대한 편견을 품은 채 도착한 서울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한다. 첨단 연구시설, 정밀한 스마트 팩토리, 철저한 극한 환경 테스트, 기술력만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철학까지 굳게 닫힌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년 경력의 미국 자동차 회사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회사의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차를 무시하던 그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충격적인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는 한국 방문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했기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유명 미국 자동차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 50세 마이클 그랜트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쌓고 보낸 베테랑 엔지니어이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미국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에 입사해 엔진 설계부터 시작해 다양한 차세대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어요. 제 커리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황금기와 함께 했고 저는 항상 최고의 자동차는 미국과 독일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업계에 발을 들였을 당시 자동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미국과 독일이었죠. 미국은 강력한 엔진 성능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춘 대형 차량을 선보였고 독일은 정밀한 기술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연비가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긴 했지만 제 시선에 개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어요. 반면 한국 자동차는 제 머릿속에서 값싼 대체품이라는 이미지로 굳어 있었죠.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차는 단순히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지 정도로 여겨졌고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독일이나 미국 자동차와 비교조차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한국차는 저렴한 가격과 긴 보증 기간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지만 미국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값싼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결정으로 저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탐탁치 않았지만 한국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고 뭔지 모를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그저 단순한 기술 지원 수준의 협력일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차가 과연 미국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놀라운 속도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꽤 놀라운 소식이긴 했어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기술력과 디자인에서도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죠.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한국차의 평가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마 한국차가 정말로 독일이나 미국차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건 아니겠지?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긴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죠. 미국 자동차 제조사조차 한국과 협력해야 할 정도라면 어쩌면 제가 과거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그러나 아직은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짐을 꾸린 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깔끔한 느낌이었고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곳곳에서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고층 빌딩 사이를 누비는 현대적인 차량들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한국도 꽤 발전한 수준이긴 하네.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인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자동차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죠.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저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연구소에 방문했어요.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연구소를 방문했었기에 이번 방문도 형식적인 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가 아무리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독일이나 미국의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연구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미묘하게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연구소 단지는 아주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건물 외관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유리와 금속이 조화를 이루며 최첨단 연구시설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신경을 쓴 모양인데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정돈된 모습이잖아? 적잖이 놀라긴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연구소 내부로 들어섰어요. 내부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내부 공간, 곳곳에 배치된 로봇팔과 AI 기반 연구 장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연구원들이 서로 협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환경을 본 적은 있지만 이곳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보였어요. 한국 연구원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저희 자율주행 AI 테스트실입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공간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차량은 고해상도 센서와 AI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차량들이 가상의 도로에서 주행하는 시뮬레이션 화면이 떠 있었고 AI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표시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실시간 머신러닝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알고리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설명을 들으며 저는 화면을 바라봤고 이런 AI 기반 테스트 시설은 미국에서도 아주 흔했어요. 저는 일부러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너무 흔한 일이라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이어 안내받은 곳은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였어요. 연구소 안에서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배터리 셀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어 한 연구원이 설명을 덧붙였죠. 우리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면서도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전기차 배터리보다 30% 더 가볍고 충전 속도는 2배 이상 빠른 새로운 배터리 셀을 테스트 중이죠. 저는 연구원들이 다루는 배터리 샘플을 아주 유심히 바라봤고 꽤 흥미로운 연구로 보였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미국에서도 차세대 배터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존의 연구를 모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끝으로 방문한 곳은 초경량 신소재 연구소였죠. 이곳에서는 기존 철강보다 가볍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신소재를 이용해 차체를 더욱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신소재는 카본 복합 소재보다 가벼우면서도 충격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차량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동시에 충돌 안전성도 크게 향상되었죠. 저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자료를 훑어보았고 이론적으로는 꽤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선뜻 감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정말 독창적인 건가? 아니면 기존의 연구들을 조합해 모방한 걸까? 저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라긴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정말 한국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연구소 방문을 마친 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꽤 인상적이긴 했고 높게 평가할 수준이긴 해서 놀라웠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신하고 인정할 수는 없지. 과연 한국차가 진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만한 기술력을 갖췄는지 이건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 마음속에는 아직 회의감이 남아 있었죠. 연구소 방문 이후 저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차 모델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단순한 브리핑만 듣고 넘어갈 생각이었지만 연구소에서 본 첨단 기술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원래는 굳이 운전까지 해보지 않지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여기까지 온 이상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판단하여 키를 받아들고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실내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도 여러 전기차를 경험했지만 이 차량의 인테리어는 단순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넘어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듯 했어요. 버튼 하나하나 디지털 계기판의 응답 속도까지 세심하게 조율된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자, 먼저 0에서 100km/h 가속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엔지니어가 조용히 설명했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어요. 순간 차량은 마치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포스에 몸이 시트에 밀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km/h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2초였죠. 제 머릿속에서 즉시 미국과 독일의 전기차 모델들이 떠올랐어요. 이 정도 가속력을 내는 차량은 테슬라의 플래그십 모델이나 독일 고성능 브랜드의 전기 스포츠카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닌 일반적인 패밀리 전기차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차의 전기 모터 응답 속도와 배터리 내구성은 미국의 최신 모델을 능가하는 수준이었고 많이 놀랐죠.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좋은 차량을 탄 거겠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이어 고속 코너링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며 급격한 커브를 돌 때 차량의 반응을 즉시 느꼈어요. 차량은 미끄러지거나 흔들리는 기색 없이 마치 트랙 위를 달리는 레이싱카처럼 노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낮고 전자식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작동하며 바퀴에 최적의 힘을 배분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정말 고급 스포츠 세단 수준이라 감탄을 하며 저는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이 정도의 핸들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며 한국이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를 돈 후 전기차의 남은 배터리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일반적인 전기차라면 방금 같은 고속 주행을 반복하면 배터리 소모율이 눈에 띄게 줄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었죠. 저희 배터리는 자체 개발한 냉각 시스템과 고효율 셀 구조를 사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어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지만 여전히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기업이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고 고효율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다만 한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테스트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 실사용 환경에서는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의 마지막은 자율주행 모드였죠. 핸들에서 손을 뗀 채 시스템이 알아서 도로를 읽고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량은 부드럽게 차선을 유지하며 장애물을 인식했고 앞차가 감속하자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죠. 기존의 자율주행 시스템보다 확실히 직관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또한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도로 위에 작은 장애물이 나타나는 설정이었는데 보통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면 단순히 장애물을 피해가거나 급정거할 가능성이 컸지만 이 차량은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자연스럽게 차선을 조정하며 부드럽게 지나갔죠. 여기서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 저는 믿기 어려운 가속 성능, 완벽한 핸들링, 배터리 효율성, 자연스러운 자율주행까지 모든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뭐라고 끝까지 애써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출장 업무가 아니라 그간 제가 알던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의 경험이 채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 방문지인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본 첨단 기술들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연구소는 어디까지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실제 공장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생산 공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 말이죠. 대량 생산 체계가 독일이나 미국 수준일 리가 없지. 공장을 보면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공장 내부로 들어서고 저는 한순간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보인 것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죠. 이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운 수백 대의 로봇팔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차체를 용접하고 조립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자동화 공정이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로봇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팔 하나하나가 제각기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졌어요. 용접 로봇이 정밀한 점 용접을 마친 직후 또 다른 로봇이 정확한 위치에 부품을 배치하고 AI가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조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단순한 자동화 공장이 아니잖아? 이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네. 여태껏 알고 있던 미국의 최신 자동차 공장조차도 이 정도의 정밀함과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안내를 받으며 조립 공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품질 검사였어요.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여전히 인간 노동자들이 최종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동화 시스템이 보조 역할을 하긴 하나 최종 판단은 대부분 사람이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공장 곳곳에 초정밀 카메라와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었고 AI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것은 AI 기반의 품질 검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차량의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스캔하고 0.01mm 단위의 정밀도로 오차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조정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지속되면 AI가 자체적으로 공정 패턴을 변경합니다. 실제로 한 차량의 차체 패널에서 미세한 정렬 오차가 감지되자 AI가 즉각적으로 이를 수정하도록 조치했죠. 로봇이 부품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는 모습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였고 미국에서도 실험 단계인 걸 한국에서 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과 미국도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실용화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실험적으로 일부 공정에 적용되는 수준이죠. 계속해서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에 빠졌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수준에 도달한 거지? 한국 차가 저렴한 대체품 정도가 아니잖아. 기술력부터가 남다른데?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의 전통적인 개념도 같이 무너지고 있었죠. 공장에서 나온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전히 미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라 믿고 싶지만 여태 한국에서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차는 단순한 저가 브랜드가 전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미국보다 뛰어난 수준일지도 몰라.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극한 환경 테스트에 참여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영하 30도의 혹한과 50도에 육박하는 혹서 환경에서도 차량이 정상 작동하는지 실험을 했고 험로 주행 테스트, 고속 충돌 실험, 배터리 내구성 실험을 했죠. 자동차의 극한 환경 테스트는 미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연구소 내부에서 고성능 시뮬레이션 장비를 사용해 실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차량이 극한의 온도와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차를 몰고 나갔고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의 혹독한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던 테스트 시설은 실내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산속에 위치한 테스트 트랙이라 아주 생동감 있었죠. 저는 방한복을 단단히 입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테스트 차량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바람이 살을 에일 듯 차가웠고 눈발이 날리며 트랙 위로 쌓이고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런 혹한 속에서도 차량의 시동을 걸어야 하며 배터리가 급속히 방전되지 않고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동을 걸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죠. 이런 혹한 속에서는 배터리가 급격히 성능을 잃고 전기차의 전력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입니다. 운전자는 몇 번 가속 페달을 밟아보더니 곧바로 출발을 했어요.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도 차량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아 차량의 내부 온도 데이터를 확인했죠. 이 정도 온도에서도 배터리 출력이 이만큼 유지된다고? 여러 차례 실험을 거치며 테스트 결과를 지켜봤지만 차량은 그야말로 끄떡이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차량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실험실 테스트에서 통과했으니 괜찮다는 아니란 개념은 아예 없었고 오직 실제 도로 위에서 검증된 차량만이 진짜 차량이라는 신념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혹한 테스트에 이어 극도의 더위 속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었어요. 한국의 혹서 테스트장은 광활한 사막지대를 묘사한 듯 보였습니다. 이곳은 50도에 육박하는 온도와 뜨거운 모래바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네바다 사막에서 혹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했지만 보통은 연구소 내부에서 인공적으로 높은 온도를 조성한 상태에서 실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들은 연구소 안에서만 실험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기에 역시나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배터리의 발열이 심해지고 전력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차량들은 그런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며 배터리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죠. 놀라있는 제게 한 엔지니어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량이 더운 날씨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주행 후에도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배터리 효율 저하율이 미국에서 테스트한 자사 모델보다 낮았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혹항과 혹서 테스트가 끝나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곧바로 험로 주행 테스트도 진행했죠. 바위가 널려있는 비포장도로, 갑작스러운 급경사 구간, 심지어 차량 한쪽 바퀴만 도로에 닿아있는 비대칭 지형까지 테스트 차량들은 거친 환경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방식이 훨씬 더 철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차량이 이런 환경을 버틸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이 환경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고속 충돌 테스트는 테스트 차량이 100km/h 속도로 달려와 거대한 충돌벽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강력한 충격이 발생했고 차체는 구겨졌지만 내부의 더미인 실험용 인체 모형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충격 흡수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테스트 결과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물었고 이내 답을 했습니다. 실제 도로에는 시뮬레이션이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항상 존재하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탈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대답을 듣는 순간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학이 제가 알고 있던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인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타고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고작 한국에게 밀린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무리 한국이 집요하고 세밀한 철학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막말로 미국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다들 배를 잡고 웃을 말이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선두에 있음을 또 우위에 있음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겠다고 생각해 저는 바로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많이 놀라긴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브랜드가 가진 힘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 말에 수긍하는 듯 보여 안심을 하며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성능과 기술만을 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곧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페라리를 단순히 빠르기 때문에 사는 걸까요? BMW와 벤츠가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브랜드의 역사와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차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독일 차와 미국 차를 신뢰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제 스스로가 말을 해놓고 너무도 논리적인 발언이라 생각해 아주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 제 말에 수긍을 하는 듯 보였던 한국 엔지니어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 기술과 실용성을 봅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고 근거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희도 브랜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네요. 혹시 이 휴대폰이 어떤 브랜드인지 아십니까? 토론 중 갑자기 핸드폰에 대한 질문을 해 황당했지만 이내 저는 대답을 했어요. 삼성 아닌가요? 이어 한국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삼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휴대폰 브랜드는 노키아와 모토로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를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소비자들은 이제 브랜드보다 제품의 성능과 실용성을 봅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한국 엔지니어가 말을 보탰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브랜드가 중요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빠르게 논리를 펼쳐나갔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독일 차가 여전히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그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유럽 브랜드들도 이제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요,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에서 중국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GM과 포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BYD, 그리고 우리 같은 한국 기업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잠시 당황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엔지니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력이 곧 독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경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 브랜드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혁신적이고 더 실용적이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수십 년을 몸담으며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 시장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 왔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가진 이 믿음이 자부심이었는지 아니면 고정관념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와 공장에서 본 기술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자동차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지 확신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자동차 기업의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센터에서 저는 단순히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소비자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자동차를 설계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연구원들은 작은 버튼 하나, 도어 손잡이의 위치, 계기판의 가독성까지 실제 운전자의 습관과 편의성을 고려해 수없이 테스트하고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학적 성취와 성능 향상이 핵심이라면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점이 확실히 달랐죠. 특히 한 엔지니어가 설명한 내용에 제 굳은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타는 생활 공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를 위한 도구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추억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차의 경쟁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러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한국 자동차를 저가 브랜드라고 단정지었던 제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회사의 경영진 앞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아주 상세히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전 단순히 연구소와 공장에서 본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 자동차가 단순한 저가 브랜드를 넘어 이미 업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자동차 기업의 성장 속도였는데 이걸 최신 시장 보고서와 함께 경영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을 위협할 정도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차는 저렴한 대체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기차 시장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급속도로 상승 중이고 테슬라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위협하는 수준이죠. 3년 안에 한국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탑 5 안에 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배터리 기술, 자율 주행 시스템, 생산 자동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경영진들은 모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브랜드 파워에서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지 않는가? 그걸 한국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브랜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더 기술과 실용성을 보고 자동차를 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국 자동차가 바로 그 분야에서 최강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자부심에 갇혀 있다면 3년 후에는 오히려 우리가 한국 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하고 자존심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배워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 기술을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충분히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경영진들에게도 이 사실을 설득력 있게 발표하며 그들도 이해를 시켰죠. 이걸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았기에 먼 훗날에는 한국에게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놀랍도록 성장한 한국에게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국인 국적의 교수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 그리고 한국인 학생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유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IT 크루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한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동아시아 국가의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국적의 마리라는 학생입니다.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늘 신비롭고 특별한 나라였어요. 조용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 그러면서도 뭔가 문화적으로는 최근 좀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죠. 사실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었지 평소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참여한 국제대학 정치 외교 세미나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논쟁을 목격하게 되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세미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주제로 한 포럼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저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군사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게 되었죠. 각국의 다양한 관점과 자부심이 드러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한국을 대표해 발표를 맡은 사람은 예훈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예훈과 종종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예훈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발언으로 강의실에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오, 그 예훈이구나. 그의 발표를 기대하며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훈의 발표는 한국이 이룬 군사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그는 한국이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력을 강화해왔고 이를 통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군사력 증강에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중국 출신의 유학생이었던 지아오라는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예훈의 발표를 중단시키며 발언을 시작했어요. 잠깐만 예훈, 미안한데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아무래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도무지 그냥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말이야. 있지?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에 대해 좀 너무 뻥튀기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군사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왔어. 지금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 네가 말하는 한국의 성취가 중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우리 중국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너무 한국인이라고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니? 강연장은 순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 논쟁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훈이 어떻게 대응할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가 평소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그때 예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오, 네가 말한 중국의 군사적 성취와 역사적 우수성에 대해선 나도 인정해.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였지. 그래, 네가 인정할 줄 알았지. 지아오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훈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그와는 다른 측면이야.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단순히 과거의 성취가 아닌 현대적인 혁신을 통해 이룩한 결과거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어.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군사력 증강에 미친 영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중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아. 하지만 현대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게 문제지. 중국인이 몇 억이랬더라? 상관없어. 왜냐면 이제는 물리적인 병력의 크기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기술력. 이젠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아오는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예훈의 반박에 점점 흥분하는 듯 싶더니 중국인이 몇 억이랬더라? 하는 말이 나오던 시점부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허하는 소리를 내며 예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아오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그때 세미나의 사회자가 두 사람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세미나는 나라별 우위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만 과열을 멈추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미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에 지아오는 아직 한참이나 할 말이 남았다는 듯 흥하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에요.
이후 예훈은 다시 순조롭게 자신의 강의를 이어갔고 그렇게 세미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문득 다른 수업에 들어가려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강의실에서 나오는 예훈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실망한 얼굴이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전에 세미나 때와 강의할 때 몇 번 마주했던 말이라고 인사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애써 반갑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 마리.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과제가 표절된 자료이므로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똑부러지는 예훈이 표절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었죠. 사실 별다른 내막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저희에게는 학기를 마무리하는 큰 과제가 내려져 왔었고 예훈은 언제나처럼 밤을 새워가며 그 과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표 하나까지 틀림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제 제출만을 남겨두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과제를 일괄적으로 올려놓으라고 말한 비밀 게시판에서 갑자기 예훈이 준비하고 있던 자료와 거의 똑같은 이름의 과제가 업로드되었다는 거예요. 게시판은 과제명 말고는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예훈은 그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빨리 마무리를 지어 교수님에게 과제를 제출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이 과제가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업로드되었던 과제라고 하며 둘 중 한 명이 표절을 한 게 분명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훈이 두 번째로 제출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예훈을 표절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며 예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훈이 평소 과제와 강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에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훈은 도대체 누가 그 과제를 올린 것인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교수님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예훈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낙제 점수를 받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저는 예훈을 위로하려 했지만 예훈은 어느 때보다도 망연자실한 얼굴로 애써 웃어 보이며 이내 복도를 걸어 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의 안쓰러운 뒷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예훈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훈이 겪은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학업에 열정적이었던 학생이었죠. 그런 그가 표절자로 몰려 낙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지아오와 그의 무리가 도서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무리지어 있었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들의 대화 중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훈이 그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흥분해 난리를 치겠지? 지아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저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책을 읽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 그 말투에서 무언가를 꾸민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아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낚일 줄이야. 과제 하나 훔쳐서 이름만 바꿔서 올렸는데 말이지. 교수님도 멍청해. 그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훈도 마찬가지야. 어쩜 그렇게 허술하대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패정국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아오와 그의 친구들이 예훈의 과제를 훔쳐 먼저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순간 세미나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예훈이 세미나에서 지아오를 포함한 중국인을 굴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은 우선 참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생각해봐야 했기 때문이죠.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인 친구 예훈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예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의 무고함을 입증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교수님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느꼈죠. 다음 날 저는 예훈을 찾아가 도서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훈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분노와 좌절감이 섞인 얼굴로 변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국인들을 나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지아오가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고 했죠. 저는 예훈과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함께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아오와 그의 친구들이 계획적으로 예훈의 과제를 훔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과제 제출 기록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밝힌다면 분명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터에 저와 예훈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예훈은 침착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일전에 말씀드린 그 과제는 분명히 제가 작성한 과제입니다. 누군가 제 작업물을 훔친 것이 확실하고 저는 그게 중국인 지아오라고 확신해요. 일전에 제가 세미나에서 그를 무안 준 것에 대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게시판 접근 권한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교수님은 제 친구 예훈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훈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너는 낙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다른 학생을 모함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단다. 더군다나 증거도 없이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려 들다니? 네가 이렇게 비겁한 아이인 줄 몰랐다. 예훈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교수님,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접근 권한만 주신다면 제가 바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중국에서 온 중국인 교수님이 끼어들며 말씀하시더군요. 학생, 예훈 학생이라고 했나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훈 학생,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중국인 친구가 학생 과제물을 훔쳤다고요? 학생의 교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물러서세요, 학생. 예훈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교수님들께서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단호한 교수님들의 말에 예훈은 더 이상 교수님들과 논쟁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예훈이는 고개를 떨구며 저와 함께 교수실을 나왔어요. 저는 예훈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훈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려선 진지하게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은 대학에서 유명한 한국인 IT 크루였습니다. 한국인 IT 크루,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즐비한 저희 대학에는 여러 동아리 모임과 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IT 크루는 기함을 할 정도로 전문 지식 수준이 높아서 상당히 유명한 모임이었죠. 저는 예훈이 IT 쪽으로 전공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저를 발견한 예훈이 반가워하며 저를 불렀어요. 마리, 제가 예훈이에게 다가가자 예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IT 크루 친구들과 같이 교수님께 찾아가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미 지아오의 컴퓨터를 해킹해 로그 기록도 모두 찾아두었으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가 지아오가 업로드한 자료라는 것만 교수님께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의 뒤에 서 있던 한국인 IT 크루 멤버들은 마치 어벤져스처럼 웅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훈의 컴퓨터에 지아오가 해킹을 한 흔적을 트래킹해 역으로 지아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학교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난 한국 IT 크루지만 이 정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훈이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죠. 바로 이 과제를 담당하던 교수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과제 채점의 마무리를 교수님 옆에서 동조하고 있었던 그 중국인 교수님이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교수님이라니 아무래도 그 중국인 교수님은 뭔가를 알고 계신 눈치였던 것 같았어요. 왠지 지아오에 대해 얘기해도 어떻게든 중국 유학생 지아오를 보호하려 들 것이란 확신이 들었죠. 실제로 저희는 강의 시간에 그 중국인 교수님이 지아오와 친밀하게 붙어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는 대놓고 예훈에게 면박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의기양양해진 지아오는 어느 날 예훈에게 다가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훈이 너 소식 들었어. 남의 과제를 베끼려고 했었다며. 그래, 그게 너희 민족이 늘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한복도 중국 거 베낀 거고 김치도 중국 거 베낀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베끼더니 결국 이렇게 낙제를 받고야 마는구나. 참 너도 안타깝다. 하필 왜 한국 같은 곳에서 태어났니? 차라리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지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무리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예훈만큼이나 화가 나 지아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훈이 저를 막더군요. 상대하지 말라며 말이죠.
이후 저는 한동안 학교에서 예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훈에게 아직 과제 제출 마감일이 조금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제출하라고 말했지만 예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곤 했었어요. 문득 찾아갔던 기숙사 방에선 예훈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참견을 할 순 없었기에 말없이 제 기숙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제 제출 마감일을 딱 하루 남겨놓은 날 밤 갑자기 게시판에 있던 모든 과제물이 전부 그 문제의 과제물 이름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광경에 저는 곧바로 이게 예훈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려던 참이었죠. 다음 날 중국인 교수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예훈을 호출해 말했습니다. 예훈 학생,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이건 분명히 네가 한 짓이 틀림없어. 네가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중국인 교수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참 억울하네요. 중국인 교수님은 분노하며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학교 전산팀을 불러 게시판을 고치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산팀을 본 저는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산팀 몇 명과 함께 섞여 들어온 한국인 IT 크루 인물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전산팀 직원인 것처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수님의 명령대로 게시판을 고치는 척하면서 동시에 예훈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증거를 뒤지는 동안 중국인 교수는 초조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예훈과 눈이 마주친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예훈은 제게 조용히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T 크루가 지금 게시판에 기록된 모든 활동 로그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저는 교수님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연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갑자기 방 안에 찾았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결국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던 것이죠. 한국 IT 크루들은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쳐 먼저 제출한 기록을 발견하고야 만 것이었어요. IT 크루는 데이터 패킷 추적을 통해 지아오의 컴퓨터에서 예훈의 과제 파일이 복사된 시점과 그 파일이 교수님께 제출된 시점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아오가 예훈의 컴퓨터뿐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훈의 USB까지 복제해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IT 크루는 교수님을 부르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 게시판을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이 로그 기록은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친 게 나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인 교수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지아오를 부르더니 모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자. 난 임시로 부임한 교수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어. 모두가 모여있는 학급 토론회에서 너희들이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라. 그걸로 너희 학점을 결정할 테니. 사실 저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입장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명확하게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친 것이 명백했는데 결국 같은 중국인이라고 지아오에게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며칠 뒤 두 사람의 토론회 장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의 학생들은 두 사람의 경쟁 토론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모여든 상태였어요. 한국과 중국의 맞짱 토론이었으니 굉장히 사실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터라 솔직히 말하면 예훈이의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모두의 앞에서 괜시리 예훈만 한 번 더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앞에 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칠판의 주제를 휘갈겨 썼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와 각 국가의 역할, 그 주제를 보고 모두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국제 질서와 역할이라니 저는 만약 나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어렵게 느껴진 주제였어요. 그때 지아오가 먼저 위풍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중국은 명백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경제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일대 일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경제적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한국인 유학생 예훈이 대답했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이루어지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IT와 첨단 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과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인 교수님이 예훈이에게 묻더군요. 잠깐 예훈 학생, 한국 측 입장은 한국이 뛰어나긴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예훈이 대답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이 전쟁에서의 물리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 규범, 제도, 경제적, 군사적 힘 등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자본과 인구수가 많다 하여 중국이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한국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비밀 게시판 시스템 또한 누가 고쳐줬던가요? 그러므로 단순히 물리적 군사력이 아닌 전반적인 국제 질서의 주도권은 현재 중국보단 한국에 더 가까울 것이라 말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오는 예훈이의 말을 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타국가들을 베끼기나 하는 국가 아닌가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바이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모든 분야에서 우위에 있어요. 예훈이 너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구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야. 중앙 집권 체제로 중국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이 힘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예훈이는 지하오의 말에 차분하게 답을 했어요. 정치적 안정이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동의해.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적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경우 중앙 집권이 아닌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있지. 말이 중앙 집권이지. 국민들을 정부가 규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니? 요즘 21세기에 그게 정말 올바른 행태의 국가라고 보는 거니? 예훈의 말에 지하오의 얼굴이 꿈틀대더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인 교수님마저도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중국 체제 비난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오가 책상을 콱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중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나? 이게 다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된 정책 덕분이라고.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야.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혼란과 침체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자 예훈은 재빨리 다른 반론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수가 그의 말을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훈, 자네는 토론에 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군.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매우 비겁한 지실세. 그러자 예훈이 고개를 갸웃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하오의 논리에 직접적으로 반박했을 뿐입니다. 지금 지하오도 제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교수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군. 더 들을 필요가 없는 일이야. 난 결과를 결정했네. 예훈 학생. 자네는 낙제야. 자네는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그리곤 그때 갑자기 다른 학생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토론을 지켜봤고 예훈이 성실하게 준비했고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어 다른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인 교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토론은 편파적이다. 잘못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왔던 학생들 전체가 한국인 예훈이의 편에 서서 소리 높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병원에서 남 모르게 퇴원했던 담임 교수님께서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중국인 교수는 학교에서 나가게 되었고 중국 유학생 지하오도 예훈이의 과제물을 훔쳐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했던 것들이 모두 들통나면서 징계를 받아 현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왔던 유학생들의 생각 속에 확실히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선진화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이 매 수업 때마다 한국을 들먹이며 무시하려 들고 깎아내리려고 드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이날 이후 예훈이와 저는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프랑스도 한국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는 국가지만 파리올림픽 때 이후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덜해진 상태긴 해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세계인들에게 그 힘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학교에서조차 경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먼 타지에서 참 고생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쪼록 학업에 열중하시고 저런 중국인들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